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공개한 19개 국가와 비교했더니 19위로 최하위였습니다. Tomorrow, the United States will implement reciprocal tariffs on other nations.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7월 금융시장 브리프에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 경제가 지난 4월에서 6월 0%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금융 관세 전쟁에 따른 국내의 불확실성으로 증시와 환율이 요동치면서 한국 경제는 큰 시련을 맞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긴 경제 불황에 돌입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방법은 없을까요? 전 유교통상부 차관이자 유교통상 전문가이신 법무법인 광장 이태호 고문을 모시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이 우리뿐만 아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많이 부과를 했어요. 무려 145%. 다시 중국도 125%의 관세로 보복 관세로 말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관세 보복 전쟁을 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 초강경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당초에는 이제 주요 교역국 상대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4월 초에 발효 직후에 다시 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전부 유예를 90일 동안 유예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펜타닐 유입을 제대로 못 막는다 해서 10% 관세를 부과했다가 또 이어서 10%를 추가 더해서 20%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던 그 와중에 4월 초에 이제 전 세계 교육 상대국을 해서 상호 관세를 매겼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34%를 매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면서 보복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도 계속 보복 관세를 추가해서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호 관세가 당초에 34%에서 12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펜타닐 관세하고 합치면은 145%의 관세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모양이 됐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보복을 해서 이제 125%를 관세를 매겼는데 사실 관세가 한 100% 정도 넘어가면 물건값의 2배가 이제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역이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거의 컨테이너가 가고 있는 게 막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주문 캔슬, 주문 취소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역시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관세 전쟁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인 그런 경쟁 속에서 이 조치들을 해석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물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그 국가 자본주의적 산업 정책에 대한
보복 뭐 이런 모양을 띠고 있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근원적인 거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중국이 이제 1위거든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그 파트너 국가들 중에서 1위가 중국인데 미국이 한 1조 2천억 정도의 무역 적자를 매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5% 4분의 1 그리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 3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무역 적자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의 그 전략 경쟁의 일환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좀 버티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트럼프 1기 때는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관세를 이제 올리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때는 또 중국에 가서는 이제 타협을 해서 1차 무역 그 합의라는 형태로 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서 많이 사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은 중국이 나름 좀 준비가 돼 있고 해서 좀 버티는 그런 행국이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도 125%의 보복 관세를 매겼다면 결국 처음에 미국이 해놓은 그 20%를 빼고 나면은 양쪽이 똑같이 125%씩 관세 보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대부분 수출하는 상품들은 생필품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지 않는 한은 결국 중국의 물품을 비싸게 결국은 수입해서 생활에 사용해야 되니까 그럼 미국의 물가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지금 수입 다변화 정책을 결국은 중국을 빼고 다른 데서 더 생필품을 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비싸게 사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입하더라도 관세를 높이 매기겠다는 어느 쪽의 전략인가요? 둘 다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풍선 효과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게 물론 상대방의 불공정한 교육 패턴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소비가 많은 그 국가고 그거를 제조업을 통해서 떠받치고 있지 않고 주로 이제 국민들이 쓰는 생필품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 이제 무역 적자가 늘어난 거고 그 무역 적자를 또 재정적으로 메꾸기 위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이제 자본이 미국으로도 흘러들어오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소위 쌍둥이 적자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이렇게 적자를 두 개를 막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무역 적자가 단순히 상대방의 불공정한 그런 교역 관행 또는 정책 이런 것들 오면은 어쩌면 관세를 통해서 보복을 하고 그걸 고치도록 하면 될 텐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세를 통해서 국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선 소비재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재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공급망도 좀 변화가 있겠죠. 중국산이 그 사이에 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샀던 거를 좀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로 해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소비자 아니고 이제 중간재 이런 부분은 또 그거를 수입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공장에서 다시 조립해서 미국에서 최종 상품을 만드는 그런 경우에는 미국의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나가서 팔 때 원가가 상승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물 경제에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제 그런 데 많이 집중이 돼 있죠.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구조 그리고 중국의 경제 구조로 볼 때 상호 의존적인 즉 하이테크는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고 또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공산품들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상호 의존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쉽게 관세를 뭐 125% 올렸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 또 아까 말씀하신 각국 간의 그 공급망이 얽혀 있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고 거시적인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관세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또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하는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타나고 있고요. 실물 시장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래서 좀 천천히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뭐 그런 형태의 실물 시장에 대한 임팩트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거고 금융시장은 뭐 지난 한두 달간에 굉장히 격하게 겪은 그런 상황이라서 지속 가능성이랄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 적자 해소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소될지 참 의문이 든다. 그럼 미국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적자 이것도 커서 지금 1년에 이자만도 거의 1조 달러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하고 무역 적자 해소 문제하고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 겁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선 무역 적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아까 거시적인 요인으로 미국이 뭐 거의 수십 년간 겪어오던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역 적자가 생기면 결국은 그 재정을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제 국채를 팔아서 외국에서 이제 국채를 많이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이 유입되고 뭐 이런 구조가 돼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같이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도 줄이고 재정 적자도 줄이겠다. 그 무역 적자는 이제 관세를 매김으로써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그 불공정 교역을 관세라는 그 채찍을 통해서 고쳐 나가겠다.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재정 적자는 지금 이제 감세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관세를 매기면 그 관세 수입이 벌충이 될 거다 하는 건데 사실은 관세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세를 굉장히 많이 높여도 실제로 그 재정 적자를 벌충하는 그런 효과는 적을 것이다. 아, 수치로는 이게 상당히 많이 높였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1, 2% 그러니까 그게 100% 올리다 해도 2, 4%뿐이 안 되는 거군요. 전체 재정 수입에 차지하는 비율 뭐 그렇죠. 원래 초기에 우리가 이제 교육이 많지 않고 이럴 때 또 국가 경제가 작고 이럴 때는 재정 수입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나라가 커지고 해서 미국이 그 국제 무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 포션은 굉장히 적은 거고요. 더하기 해서 이게 관세를 매기면 결국 수입이 줄잖아요. 수입이 줄면 이 기업의 또 생산성도 줄고 해서 법인세라도 이런 게 또 줄거든요. 이게 또 간접적인 효과는 또 마이너스 효과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당초 의도한 대로 단순히 그냥 관세를 높인다고 이게 재정 적자가 자동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145%로 관세를 끌어올렸다고 하는 건 물건값의 145%가 관세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원래 매겼던 관세를 145%로 올렸다 이런.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물건값의 145%는 건데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은 우리는 지금 한미 FTA를 통해서 기본 관세가 제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더하게 했다는 거고. 그 밖에 미국에서 매기고 있던 낮은 수준이지만 뭐 자동차에 대해서 2.5%를 매긴다든지 그 품목별로 관세를 매기는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더하기 해서 145% 포인트를 높인다는 거죠. 2.5% 매겼다면 이제는 147.5%를 매긴다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 엄청나게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물건값의 2배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물건값에 거의 비등한 정도, 그보다 더 많은 정도의 관세를 매기는 거니까요. 그러면요,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145%까지 올리더라도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함께 해결하는 게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만 지금 다른 나라는 관세를 유예했지 않습니까? 90일 협상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하고는 지금 협상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유독 하는 이유는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겁니까? 압박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전략 경쟁의 일환에서 관세도 이제 대중국 정책의 큰 하나의 수단, 중요한 수단이고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예. 145% 어마어마한 비율로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거지만 관세는 사실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예. 미국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네. 그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예. 거기에 들어 보면은 관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여러 가지 그 통상 조치의 방향을 거기다 다 적어놓고 기재를 해놓고 이거를 이제 각 부처가 심층 연구를 해서 4월 1일까지 보고를 해서 그 보고서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전체적인 요약만 이렇게 공포가 됐는데 그 공포된 내용 봐가지고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아마 각 부처에서 이제 앞으로 취할 조치들을 이렇게 냈을 텐데 그 각서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이라는 그 각서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 관한 거예요. 예. 관세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수출 통제라든지 투자 제한이라든지 중국을 옥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예. 앞으로 다 동원을 하겠다. 환율도 들어가겠죠.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관해서는 최소한 굉장히 전반적인 그런 압박 수단을 지금 차차 강구를 해나간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처음으로 신호탄을 올렸지만 중국의 굴기를 어떻게든 압박해서 막아보겠다 하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제 아까 유예된 상태니까 이제 그렇게 고율 관세를 막고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는 거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상호 관세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산출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국가별로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예. 한 57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발효되자마자 중국을 제외하고 이걸 유예를 석 달 동안 시켜놓고 협상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매기겠다 해서 우리도 매긴다 이렇게 지금 같이 보복 서로 상호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 국가마다 대응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은 아주 극단으로 거의 이에는 이 뭐 이렇게 하는 보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EU하고 캐나다는 보복한다고 발표를 하지만 약간 완급을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유예하면 우리도 좀 유예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의 중간 정도고요. 그 다음에 보복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는 또 국가군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이 포함이 되고요. 일본도 들어가고 그밖에 몇 개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좀 있는데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죠. 네. 넓은데 이제 미국이 그 이쪽 최고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을 하고 먼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는 협상을 먼저 좀 고분고분하다 할까요? 아니면 그 접근 방식이 좀 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는 국가들이랄까요? 그런 국가 그룹들과 먼저 협상을 해서 협상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그거를 일종의 본보기로 해서 다른 국가와 협상을 해나가겠다 이런 전략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을 해봤기 때문에 기업의 협상 딜 전략을 국가에도 적용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위를 선점한 뒤에 나중에 빅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협상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역
문제만 협상을, 즉 관세 문제만 협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거를 좀 우리가 낮춰줄 테니까 그러면 너네가 뭐 방위비를 올려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양쪽을,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서로 조율해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하고는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께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패키지 딜이고 이제 원스톱 쇼핑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한국하고 지금 해난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패키지 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뭐 그 방향성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약소국,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대해서 이렇게 협상을 할 때 하나씩 하다 보면 다 뺏깁니다. 모든 걸 다 뺏기는 상황이고, 인마이 포켓하고 또 다른 거 요구하면 또 그것도 들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패키지 딜을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서 그 패키지 딜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통상하고 안보를 같이 엮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하죠. 네. 그래서 그건 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정부도 미국하고 협의를 할 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하자 하는 입장은 정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행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뒤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보 문제는 따로 떼어서, 안보 문제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따로 떼어서 하겠다고 해서 두 개가 융합이 돼 가지고 우리가 대폭 양보를 해야 되는,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일단은 우선 일견 뭐 피한 걸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분리해서 하자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한 500억 달러 정도 흑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돈으로 7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지금 우리 주한미군에 주둔 비용은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조 원,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원. 예, 1조 원 정도면 70조 원의 흑자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1조 원을 설령 2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2조뿐이 안 되는데, 이거를 서로 결합해서 이거를 양보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무역 흑자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방식 아닌가요? 금액을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는, 안보 문제는 이제 일종의 생존에 관한 문제고, 또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적인 근간이 있는 거고, 또 바이든 행정부 때 2026 내년이죠. 2026년부터 5년간에 걸친 방위비 분담금 금액 규모를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됐고, 우리 국회 동의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국 정부 간에 물론 정부가 미국에서 뺏겼지만, 그래도 연속성 입장에서 보면은 양국 정부 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 관세 조치와 관련된 거를 같이 묶어서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원칙 측면에서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제 지금 관세 부분은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경제 협력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우려나 미국의 관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하고 뒤섞여서 이렇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 하는 것 같고, 정부도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뭐 일견 크게 우려하던 바대로 전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한미가 분리해서 국방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무역 문제는 서로 상호 분리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방위비는 올해 1조 원에서 내년에는 1조 5천억 5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지금까지 주둔비 협상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보면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또 노력한 흔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인상분을
그전에는 국방비 우리 인상분에 연계해서 했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올리는데 한계가 좀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매년 올릴 수 있는 그 한도도 설정을 하고 뭐 이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우리 국회나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반영을 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평가는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 현재 1조 원에 불과한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14배 많은 14조까지 분담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뭐가 근거가 14조의 근거는 뭡니까? 구체적인 금액을 현재 상태에서 요구한 거는 아니고요. 예. 1기 때 예. 이제 거의 말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협의를 계속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끝날 때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넘어오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했던 거거든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국방비 전체 사용하는 거를 EU 나토 회원국에서 높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맹을 이 가치에 기반해서 상호 방위를 위한 그런 어떤 그 합의 형태 이렇게 보지 않고 그 거래적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비용이다 이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의 그 방위를 기대하지 말라.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미국의 그 비용이 일정 부분 또 그 접수국에서 부담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이제 한미 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협의를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여기 와 있는 미군이 뭐 용병이 아닌 이상 그 비용을 전부 우리가 다 부담을 한다. 이거는 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그 전략적인 이해관계도 없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꼭 주한 미군이 뭐 한국의 방위를 위한 것서 한국이 모든 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미국의 전략적 이익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균형되고 투명한 그런 절차와 그런 걸 거쳐서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동맹이니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자 하는 게 지금까지 해온 협의의 어떤 양상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거래적 관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니까 얼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좀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죠. 예.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 다시 우리 이제 관세 전쟁으로 돌아가서요. 미국이 중국에는 이렇게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실 우방국, 특히 동맹국들하고는 상당히 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그리고 한국 그리고 캐나다 이런 데는 90일간 관세를 유예한 데 이어서 또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 관세를 아예 처리하는 그런 지금 상황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제 원래는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것까지도 했다가 지금은 제휴된 상태죠, 현재. 그렇습니다. 예. 우리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매우 전략적인 상품이니까 일단 제휴를 일단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의 입장은 우리한테 25%를 다 매기기 전 제품에 대해서 하기로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어느 품목은 그대로 또 현재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이렇게 협상은 테이블은 많이 열려 있는 개방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기는 합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만들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미국이 관세를 매기고 있는 그 전체 그림이랄까요? 이거를 보면은 우선 품목별 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이제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건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간에 하여튼 똑같이 25%를 매기는 그 품목별 관세라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교육 상대국에 대해서 10%를 기본적으로 매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가 이제 거의 그 3점 몇 프로 평균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높여서 10% 평균 10%는 최소한 떼야 되겠다 해서 모든 교육 상대국에 대해서 10%를 매기는 기본 관세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특별히 내고 있는 교육 상대국을
대해서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니네들이 관세를 얼마 매기니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얼마나 하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상호 관세 개념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국가별로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개국에 대해서 가입 한 50% 육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5%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일종의 세 가지, 근데 하나 정도 더 있는데 아까 펜타닐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해서 비경제적인 그런 목적으로 또 국가별로 매기는 이런 관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거는 겹치기도 하고 안 겹치는 것도 있고 한데 이제 가급적이면 안 겹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아이폰 이런 것도 이제 미국의 설명은 안 겹치게 하려고 그렇게 된 거다. 처음에 상호 관세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따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지금 계획이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로 옮기려고 상호 관세에서는 빼는 거다 이런 설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넣었다 빼고 한 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근데 어쩌면 이제 그 미국 당국자 입장에서 약간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그 혼란 때문에 관세가 어떤 품목이 특정 관세에 들어갔다가 빠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디로 뭐 카테고리를 옮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가설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고도의 그 전술로 불확실성을 최대한 고조시켜서 네.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자 하는 그 어떤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쩌면 진실은 두 개를 합한 거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협상하기가 품목별로 좀 어렵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전체가 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또 각각의 품목별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품목에 빠졌다가 또 상호 관세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돼서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반도체는 품목별에서는 빼주더라도 상호 관세에서는 또 그대로 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상호 관세에 원래 들어갔다가 예.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그거를 품목별에서 빼고 빼줬어요. 예. 앞으로 아직은 없어요. 지금 그 반도체는 지금 관세가 없거든요. 네. 아직은 없는데 반도체에 특화된 품목별 관세를 앞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예. 거기에다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어허. 지금은 없죠. 예.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게 반도체나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조사 중인 것도 있고요. 뭐 굴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원료 뭐 이런 것들이 핵심 광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은 관세를 안 매기고 있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관세를 매기겠다. 네. 미국이 지금 그렇게 공포를 해놓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이런 제품들은 지금은 상호 관세에서는 빠졌지만 앞으로 매기게 될 품목별 관세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도 있고 뭐 철강도 있고 여러 있는데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 투자를 많이 해달라 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뭐 삼성도 하고 SK 하이닉스 하고 막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해줬으면 좀 어느 정도 이런 관세에서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가 우리가 논리죠. 네. 우리의 논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2+2 포마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기재부 장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저쪽에는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무역대표 USDR하고 이렇게 해서 2+2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4월 24일인가요? 이렇게 있었고요.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여전히 이제 방위비 일단 빼놓고 거기 방위비 담당자는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빼놓고 이제 이 관세 부분만 놓고 이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할지 하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그 장관급에서 나눈 거잖아요. 나눴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품목 관세, 그 다음에 상호 관세 이거를 한국에 대해서는 철폐를 해주면 좋겠다. 이게 협상 목표겠죠, 당연히. 우리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척에다가 요구하거나 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산업협력, 에너지 협력
이런 저 투자, 네. 정대 뭐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중시하는 제조 부흥의 아주 최적의 파트너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정부지만 투자를 많이 했고 실제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제1위 투자국이 한국입니다. 지금.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정책 방향하고 합치되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관세를 면제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협상의 전략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때 이 2+2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게 7월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7월까지 이제 이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왜 7월이냐? 7월 8일이 아까 90일 상호관세를 4월 초에 이제 유예를 해서 90일이 되는 게 7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예 기간 동안에 그 합의안을 만들어서 도출해서 그 이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은 빼주기를 우리는 희망하는데 아직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되죠. 지금 실무 협의를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겁니다. 정권이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바이든 정부의 약속에 따라서 많은 반도체하고 철강 이런 데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그걸 완전 백지화시키고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던 것들을 만약에 안 한다면은 국가의 어떤 영속성 또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이슈인데 왜냐하면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또 재정 지출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책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기후 변화 관련된 이런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또 그 이 재정 부분도 이 보조금을 정부에서 많이 써서 재정 적자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 적자인데 그거를 더 늘어나게 하는 정책은 이제 줄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바이든 정부에서 그 약속했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보조금 이거를 싹한 폐지하겠다 이런 걸 공약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여전히 지금 그 해결이 안 된 해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투자한 반도체라든지 제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이런 쪽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그 약속받은 그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여전히 지금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의문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기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그 지원 약속은 지켜라 하는 요구를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걸 꼭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힘을 써야 되겠네요. 자, 미국은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면서 그게 증시와 뭐 국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 미국 자체의 영향보다도 우리는 미국이 발표 한 번 함으로써 지금 당장 언론 보도가 보면은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4.1%까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어요. 우리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정부에서도 이 제조업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감소한 걸로 나타나자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 미국의 이제 이 불확실한 이 관세 정책 그리고 국내 여러 가지 또 내수 문제라든지 이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까지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낮은 어떤 분은 0%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낮을 것이다 하는 건데 지금 국제적인 이런 통상 환경 속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종의 뭐 과도 정부 상황인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경 예산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든든한 뒷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밀어주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아까 이 차관님이 잠시 언급한 2+2? 네. 예. 그 장관 회의를 하고 왔었죠. 그렇습니다. 며칠 날 하고 왔나요? 4월 24일로 제가 1차 회의는 4월 24일로 듣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한 일주일 전이네요. 그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 회의를 하고 최상무 그 경제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7월 패키지 도출에 합의를 했다. 예. 그 7월 초까지 양국이 실무 협상을 벌려서 지금 양국의 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패키지를 만들기로 두 달의 했다. 기간 안에 이제 그렇습니다. 협상을 잘 예. 마무리하겠다 이 얘기네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의 목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한국에 대해서 예외를 받는 게 목표죠. 예. 예,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상호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 패키지에 4개 분야가 언급이 됐습니다. 예. 첫 번째는 관세 비관세 조치. 예. 한국의 관세 비관세 조치를 이제 어떻게 할지. 뭐 결국은 우리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 예. 한국에 있는 비관세 장벽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죠. 예, 뭐 그건 당연히 처음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예. 거기도 뭐 우려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안전이라든지 예.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유로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뭐 그런까지 풀으라 하면은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밖에 혹시 다른 이유로 우리 기업에 옥죄는 그런 또 장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번 이참에 또 푸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정부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미국의 요구를 뭐 발표가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미국이 뭘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름대로 미국의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도 풀 게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인 거고요. 관세 비관세 조치. 우리 관세는 뭐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왜냐 한미 FTA 통해서 관세는 기본적으로 제로니까 우리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한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기는 게 아주 극히 농산물이라든지 일부분이 있지만 그건 이제 예외를 우리가 합의를 해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비관시 장벽 쪽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 안보라는 게 들어갔어요. 이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경제 안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순수한 비교 우위에 입각한 경제 상호 교류를 넘어서 이제 지금은 경제 안보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챙기자 하는 건데 짐작컨대 아마도 그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문제 또 뭐 중국을 이제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철강을 포함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해외로 팔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내수가 약하니까 지금 팔고 있어서 그 과잉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덤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서 경쟁해야 되는 우리 기업도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제3국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막아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떻게 협력하느냐 그런 거를 경제안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다루지 않을까. 이게 저 짐작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제품이나 물자 같은 경우에 중국으로 잘 못 들어가게 이걸 그렇죠. 한미가 협력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결국 공급망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저도 뭐 추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투자 협력, 투자 협력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최적의 투자 파트너라는 걸 미국이 어필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조선,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이 지금 이제 많이 망가졌고 그 바람에 해군 전력이 이제 굉장히 약화된 거잖아요. 배를 잘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굉장히 조선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서포트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상호 윈윈 할 수 있다.
조선이 있고요. 예. 에너지. 아, 예. 그래서 미국의 LNG를 우리가 좀 많이 수입해서 예. 무역 적자를 줄이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슈들을 다룰 걸로 이제 짐작이 되는 부분이 투자 협력 부분이고, 이거 세 번째 카테고리고요.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도 약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통화, 환율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통화 조작국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돼 있나요? 우리가 그런 거 아직 그건 아닌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이 미국 재무부가 매년 2번씩 환율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주요국을 상대로 해서. 작년 11월 달에 나오고 6월 달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한국이 이 와치아웃 대상국이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관찰, 심층적으로 감시 관찰해야 될 관찰국이네요. 관찰 대상국 예.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미국의 요구는 간단하죠. 인위적인 환율 조작하지 말고 평가절하된 거를 높여라. 왜냐하면 평가절하가 이제 결국 대미 무역 흑자의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율을 비관세 장벽의 일환으로 봅니다. 사실은 보통은 이제 환율 문제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고 비관세 장벽은 이제 그렇게 안 보는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 이걸 통해서 그 환율을 이제 8가지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그렇게 지명해서 환율 문제, 아니 한국만 지정한 건 아니고 환율이라는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환율 문제도 자기가 전 세계 상대국을 그보다 협상하면서 그 늦겠다. 환율 문제를 하겠다 그러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제 환율 문제는 또 관세만큼 전체적으로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양국 재무부 간의 협의를 별도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율이 저절로 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지금 돼 있는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설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요. 환율 조작이 당연히 없고 시장에 맡겨놓고 있는 거다는 거를 오히려 그 추측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국자끼리 만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 가지 엘리멘트들이거든요, 요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주목해야 봐야 될 게 경제 안보라는 부분하고 환율하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대개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놓고 실무 협의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해서 이제 도출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리어 그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제 통상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금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경주에서 하는데요. 그 하기 전에 이제 장관급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통상장관 회의가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5월 달에 한국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지금까지 실무 협의하던 중간 점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채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7월 초까지 2달간 이제 집중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대선이 6월 3일입니다. 결국은 정권이 새롭게 탄생을 한다는 건데, 뭐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장관님들은 6월 넘어가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정부하고 지금에 있는 윤석열 정부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현재 잘 해나가고 인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을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선을 전후로 해서 전임 정부하고 그다음 새 정부 사이에 서로 협력이 매우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순히 관세만 국한되는 이런 협의가 아니거든요. 한미 간에. 어쩌면 앞으로 4, 5년 이상 이렇게 양국의 경제 관계를 규율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베이시스가 되는 그런 협의가 될 텐데요. 기본 틀을 짜는 협력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국내 그런 상황이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냥 무턱대고 미국은 좀 빨리 하기를 원해요. 빨리 이렇게 협상 결과를 도출해서 또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좀 미국은 약간 좀 속도전으로 얘기하고 싶은 속도전으로 가고 싶어 하고, 우리는 약간 좀
좀 호흡을 좀 조절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이거를 실행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정부 누가 될지는 어느 정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그 합의 도장은 다음 정부에서 찍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협의는 뭐 계속해서 해야 되고 시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협의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최종적인 그 양국 간의 합의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실행을 그 정부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단순히 관세 문제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권에서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딱 이런 시점이라서 더욱더 그런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지만 이 통상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문제는 평소에도 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국익을 위해서 합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더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5월부터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지금 현 정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의제 그리고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잘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 있는 강요들이 내리더라도 그 준비를 잘 마지막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집 대담 이슈팡팡 관세 전쟁 위기의 한국 경제 돌파구는 뭐냐라는 주제로 우리 이태호 차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 성과를 많이 내고 싶어 할 텐데 우리가 7월까지 이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 그리고 기업, 국민들이 지혜를 짜낸다면 미국 정부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국가로서 다양하게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치 단결해서 지혜를 짜낸다면 미국이 시작한 이 관세 전쟁, 전 세계의 경기 침체 문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집 이슈팡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